오늘 소개할 사건은 남성분 사건인데 40대 후반이었습니다. 채무는 1억 3,800만 원 정도 있었고 이 사람이 재산이 좀 있었거든요. 그 연끌 해놓은 아파트가 2개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월급이 많았어요. 대기업 다니시는 분이었거든요. 실수령 금액만 500만 원 넘으시는 분이죠. 채무 발생 이후 월급을 500만 원이나 받는데 이 사람은 채무가 왜 생겼나? 자기 자신은 안정적인 직장을 얻게 됐는데 자기의 형과 동생이 그렇게 소득이 마땅치 않으니까 은행 대출을 받아서 형과 동생을 도와주게 되었다. 근데 배우자한테는 얘기를 못한 거죠. 내 형제를 도와준다고 빚이 자꾸 커졌다. 이런 얘기를 배우자한테는 차마 다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자녀들이 점점 크다 보니까 학원을 보내줘야 되는데 양육비나 교육비도 많이 들어가게 되었고 아버님도 건강이 좋지 않아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대출받아서 보태주다 보니까 자꾸 빚이 늘어났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변제율이 높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이 있는가? 왜 변제율이 높게 나오는가? 일단 첫 번째로 소득이 높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이란 게 내가 월급을 150만 원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1인 생계비 125만 원을 제외하면 월 25만 원만 변제하면 되잖아요. 이거 3년 내봐야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거 방금 소개했던 사람처럼 대기업이나 공무원에 다니는데 40, 50대다 그러면 연차가 많이 쌓여서 월급이 많잖아요. 그러면 450만 원 월급 실수령 하는데 125만 원 제외하면 월 325만 원을 변제해야 되잖아요. 이거 3년 변제하면 진짜 많이 변제하는 거죠. 두 번째는 재산이 많은 분들. 재산이 예금, 적금이든 주식이든 보험, 환급금이든 부동산이든, 물론 부동산은 담보대출을 제외한 순자산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재산, 순자산 싹 합친 게 1억이 있다. 그러면 그 순자산 1억이 청산가치에 반영이 되거든요. 청산가치보다 내가 3년 동안 변제해주는 변제금의 합계가 더 커야 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36개월 동안 내는 변제금은 1억 이상 돼야 된다. 그 말이죠. 1억을 36개월로 나누면 매월 277만 원 이상 변제해야 되는 큰 부담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재산이 많은 사람은 변제율이 높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는 계좌 내역 중에서 개인 간 이체한 내역이 많은 사람이 있거든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여러분이 지난 그 몇 년간 썼던 계좌 이체 내역들, 전 은행 계좌 내역을 다 제출을 하거든요. 그럼 이렇게 이제 계좌 내역이 다 제출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어디에 이체했는지 내역이 싹 다 나오잖아요. 보세요. 삼성카드에 이체했다. 또는 삼성현금 서비스로 돈을 받았다. 다시 현대카드에 이체가 됐다. 이렇게 기록이 다 남잖아요. 여러분 계좌에. 내 계좌에서 금융사로 이체를 했다. 그러면 법원도 이해를 하잖아요. 아, 변제했겠지. 돈 갚았겠지. 이해를 한다고요. 근데 여기 모자이크 처리한 것처럼 홍길동 씨한테 이체했다. 그러면 법원은 의구심을 갖는 거죠. 그 사람한테 왜 줬습니까? 저 홍길동 씨한테 왜 돈을 이체했어요? 은닉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의심을 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은행이나 캐피탈이나 대부업체에 대출받은 채무가 1억 정도 있고 배우자나 부모님이나 자식이나 또는 친구한테 빌린 돈이 2천만 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사람이 채무가 1억 2천만 원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채무자 마음은 똑같습니다. 은행 채무는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통해서 탕감을 받고 싶고 근데 가족이나 친구 채무는 내가 웬만하면 갚아줘야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내 주머니에 2천만 원 딱 남아있는 거야. 또는 방금 뭘 팔았어. 차를 팔든 집을 팔든 팔아가지고 1천만 원, 2천만 원 남았어. 그러면 가족이나 친구 채무 2천만 원은 갚아주고 싶고 1억 금융권 채무는 개인회생을 통해서 전부 탕감받고 싶고 하나도 안 갚고 싶고 이게 채무자의 마음은 비슷하거든요. 법원은 이미 알고 있죠. 또 개인회생에서 채권자는 평등하게 대해야 됩니다. 그 채권자가 친구든 뭐 거래처 사장님이든 또는 신한은행이든 국민은행이든 대부업체든 간에 채권자는 평등하게 안분배당 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 이 말이죠. 채무자가 100만 원이 있으면 채권자에게 빌린 금액이 비례해서 안분배당, 비례배당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특정인만 내 친구한테만 2천만 원 갚아주고 은행 돈 1억은 탕감받을게요. 이런 거는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특정인한테만 변제하면 그거는 편파 변제로 그런 거는 무효다, 용납할 수 없다. 이게 법원의 기본적인 마인드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사람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데 그 사람의 최근 1년치 계좌 내역을 다 제출해야 되잖아요. 다 조사해봤는데 열어보니까 김모 씨한테 1천만 원 이체해주고 이모 씨한테 2천만 원 이체해주고 이런 식으로 친구나 배우자나 가족이나 부모님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1억 원을 이체해준 내역이 드러난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개인 간에 이체해준 그 1억, 금융권이 아닌 개인 간에 이체해준 그 1억이 그대로 청산가치에 다 들어오게 되는 거죠. 방금 말씀드렸죠. 청산가치 이상 변제를 해야 된다. 그러면 내가 36개월 동안 개인회생 변제를 하는데 1억 이상 변제하라 그런 말이 되는 거죠. 그러면 1억 나누기 36개월 하면 277만 원이 나오잖아요.
매월 277만 원 이상 변제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월급이 250만 원밖에 안 돼. 277을 어떻게 변제를 합니까? 변제하기 힘든 거지. 실제 이 채무자 사건 같은 경우는 월급도 많은데 채무가 좀 왜 이렇게 많이 생겼을까 과하다 싶었는데 역시나 재판을 하면서 계좌 내역을 계속 법원하고 주고받고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딱 드러나는 거죠. 개인회생 신청하기 직전에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해버린 거예요. 금융권에는 변제 안 하고 특정 채권자한테만 개인한테만 계속 변제를 해준 거죠. 요거를 청산가치에 반영해서 재산 목록에 기재하기 바랍니다. 청산가치가 커지면 변제금도 커진다고 말씀드렸죠. 이분의 청산가치를 한번 파악해 보자고요. 아무리 연끌 아파트라도 그 갭이 있잖아요. 은행에서 5억짜리 아파트 100% 대출해서 5억을 대출을 해주진 않잖아요. 은행에서 정말 무리하게 대출해서 80% 대출을 받았다 하더라도 갭이 20%는 있으니까 순자산은 1억은 되는 거라고요. 아무리 2억짜리 3억짜리 작은 아파트라도 연끌 아파트라도 순자산은 최소 몇 천만 원은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개인 간 변제까지 다 합쳐버리면 청산가치가 1억 원을 훨씬 넘어버리거든요. 이 사건에서 인정받은 청산가치가 1억 1천만 원 이상 나왔던 거야. 그러면 청산가치 이상 변제해야 되니까 3년 동안 1억 1천만 원 이상 변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채무자는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내가 자녀가 2명이나 있는데 나 생계비 반영해서 변제금 낮추면 되겠네요. 이제 찾아보신 거 많아가지고 여기까지는 들어보신 거야. 자, 법원의 기준은 청산가치 이상 변제한다는 조건에서 이 조건은 하는 거 전제해서 자녀들의 생계비를 빼줄 가능성이 있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 사람이 월급을 520만 원 받는데 본인하고 자녀 2명에서 3인 생계비 270만 원을 제외하면 월 변제금이 250만 원 되잖아요. 근데 요거 논외로 하고 이 사람이 청산가치가 1억 1,800만 원 나왔어. 그러면 청산가치 1억 1,800만 원을 3년 동안 다 변제해야 되니까 36개월로 나누면 매월 330만 원 나오잖아. 그러면 250만 원하고 330만 원 중에 둘 중에 뭘 따라야 합니까, 우리는? 이게 먼저다. 그 말입니다. 이게 먼저라고요. 내가 자녀가 3명이 있든 5명이 있든 10명이 있든 간에 아무리 부양가족 집어넣어서 뺄 게 많아도 청산가치 이상 변제해야 된다. 요게 우선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요 돈 이상은 변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채무자 및 피부양자 2.5명 넣었는데 2.5명이면 230만 원, 40만 원 생계비를 빼야 되잖아요. 근데 그만큼 빼지를 못했던 거죠. 왜냐하면 부양가족은 저만큼 인정을 받았는데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그거 다 빼버리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청산가치 보장이 안 되는 거야. 36개월 동안 청산가치 1억 1,800 이상 갚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180만원, 1인 생계비 117만원보다 더 많이 인정받아서 변제금을 내리긴 내렸는데 아무리 변제금을 끌어내려도 내가 가진 청산가치 이상 변제해야 되는 조건에서 요거 이상은 변제한다는 조건에서 변제금을 끌어내릴 수 있으니까 생계비가 187만원 밖에 반영이 안 됐던 거죠. 요걸 36개월 변제해서 1억 1,800만원 변제하라. 이렇게 결론이 나왔던 거죠. 변제율이 높은 사건 네 번째, 계좌 내역 중에서 과소비나 탕진했던 내역들이 있거든요. 보세요. 어떤 사람이 아파트 순자산, 연끌한 아파트라도 순자산 가치는 있다고 그랬죠. 최소 몇 천만 원 된다고 했죠. 거기에 개인 간 이체했던 내역, 이거 다 합치니까 1억 1천만 원 나온 거야. 근데 보니까 과소비나 탕진한 내역까지 나왔어. 이게 5천만 원 나온 거야. 그러면 얘도 청산가치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청산가치가 1억 6천만 원 나오죠. 청산가치보다 변제금이 더 커야 된다 그랬죠. 36개월 변제 기간 동안 1억 6천만 원 이상 변제해야 되잖아요. 그럼 나누기 한번 해봅시다. 1억 6천 나누기 36개월 하면 444만 원 나오잖아요. 최소 월 444만 원 이상 변제를 해야 되는 거지. 근데 월급이 520이니까 444를 변제를 할 수는 있지만 산수상으로 할 수는 있지만 그러면 미성년 자식이 2명인데 80만 원 가지고 살 수가 없잖아요. 변제율이 너무 높게 나오는 거죠. 게다가 지방법원 같은 경우는 주식이나 코인으로 탕진한 것도 전부 청산가치에 반영하라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일부만 반영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좀 이따 설명할 건데 아무튼 얼마라도 청산가치에 반영하는 추세가 있거든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저 금액을 다 반영해버리면 내가 가진 순재산에서 개인한테 이체했던 내역이나 주식, 코인, 토토 이런 걸로 낭비했던 내역들 요거 싹 다 합쳐버리면 1억 6천 청산가치 나와버리면 다 반영하면 나 너무 살기 힘든 거야. 산수상으로 월급이 520이니까 440을 변제할 수 있긴 한데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든 거지. 그래서 이제 선처, 변호사는 이 사람이 자녀 둘을 부양해야 되고 한 달에 교육비가 얼마 들어가고 이제 선처를 요구하는 거죠. 이 사람이 처음에 저희한테 이제 그 진술서 써주고 말씀하실 때는 부모님 도와준 거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채무가 발생했다 했는데 계좌 내역을 법원하고 계속 주고받고 조사하다 보니까 주식, 가상화폐 투자한 게 다 드러난 거죠.
다 드러나니까 대구지방법원이었거든요. 이거 청산가치에 전부 반영하라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아니 그 진짜 판사님 진짜 죄송한데 주식이나 가상화폐 탕진한 게 청산가치에 반영되는 그거는 저희도 인정을 하는데 그거 다 반영하면 이 사람 월급으로 도저히 살 수가 없다. 저 월급으로 그것까지 다 변제하면 도저히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청산가치에 좀 넣지 말거나 또는 일부만 좀 반영해 주세요. 좀 깎아주세요. 청산가치에 다 반영하지 말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아파트 순자산, 연끌한 아파트 순자산 이건 다 반영해야 됩니다. 이거는 법원에서도 깎아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개인 간에 이체했던 내역 있죠. 편파 변제했던 내역 아니면 주식 코인으로 탕진했던 내역 이런 거는 일부만 반영이 됐습니다. 개인 간에 이체했던 거랑 주식 코인 탕진했던 거 다 반영해버리면 이 사람 월급으로 변제하기 너무 힘든 거야. 자식 둘이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그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는 전부 반영했지만 개인 간 이체나 주식 코인은 일부만 반영시킨 겁니다. 이게 채무자들이 아무리 설명을 해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부분이에요. 내가 계좌이체 내역을 검토해 봤는데 내가 친구한테 뭐 부모님한테 또는 자녀한테 개인 간 이체하고 변제했던 돈이 뭐 얼마 있다. 그리고 주식 코인 탕진했는데 지방이다. 근데 이거 청산가치에 전부 반영되면 아니 이러면 나 내 월급으로 변제 못하는데 어떡하냐. 지방이 주식 코인이 청산가치에 반영되는 게 원칙적으로 맞긴 한데요. 물론 서울은 반영 안 하는 게 원칙이죠. 원칙적으로 반영을 하고 편파 변제도 반영이 되는 게 맞는데 소명하는 상황을 봐서 100% 변제가 아니고 일부 반영을 한다고. 일부 반영. 100% 반영하는 게 아니고 물론 월급이 많고 부양가족도 없고 이러면 100%다 반영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니까 선생님 월급이 적어도 이게 통과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 사람도 이론상은 지인한테 변제했던 거, 주식코인 탕진했던 거 싹 합치면 채무 다 합쳐버리면 자기 월급 이상 변제해야 돼. 막 무슨 막 120%, 150% 변제해야 되는 말도 안 되는 변제율이 나오는데 근데 법원에서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개인 간 이체 그래 뭐 예를 들어 법원이 발견한 게 한 5천만 원치 있다 싶으면 법원이 아이 그래 2,500만 반영해요. 주식코인 탕진한 게 5천이야? 알겠어. 그러면 5천 다 집어넣으면 통과 못하니까 내 반 잘라줄게. 2,500만 반영해.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 사람도 87% 변제율로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변제율 높은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월급이 많은 사람. 월급 비례해서 변제금이 나오니까 나오겠죠. 두 번째는 순자산 많은 사람. 아무리 연끌 아파트, 연끌 빌라라도 대출이 70% 이렇게밖에 안 나오니까 적어도 몇 천만 원 순자산은 잡히는 거죠. 그리고 개인 간 이체. 아무리 변제했다고 주장해도 편파 변제이기 때문에 채권자는 똑같이 평등하게 인정해야 되는데 그 친구한테만, 그 가족한테만 변제한 건 문제가 되니까 청산가치에 반영이 돼서 변제금을 끌어올리는 거죠. 탕진 낭비한 것, 토토나 특히 지방법원에서 주식코인 같은 거 이런 것들은 탕진이니까 청산가치에 반영돼서 변제금을 끌어올린다고요. 다만 순자산 같은 경우는 반드시 100% 청산가치에 반영해서 그만큼 변제금을 끌어올리는데 3번, 4번 같은 경우는 그 사람 상황 봐가면서 일부는 반영될 때도 있고 일부는 반영 안 될 때도 있다고요. 그래서 이걸 기계적으로 계좌 내역을 펼쳐보고 무조건 다 반영되나요? 그게 아니라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